어느덧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쓰게 웃으면서 대답하죠. 차라리 드라마면 좋겠다고요. 드라마면 채널이라도 돌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건 그럴 수 없는 실화거든요. 저는 원래 참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가족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길에서 시비 거는 사람한테도 늘 한 발 물러섰어요. 싸우는 게 피곤하고 싫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싸울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날 깨달았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위로 오빠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이렇게였어요. 혼자 여자니까 귀하게 자랐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 시절 산골에서 딸은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일꾼이었어요. 학교 다녀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동생 보고요. 오빠들은 숙제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셨는데 저한테는 밥 다 됐냐, 동생 씻겼냐 이런 말만 하셨어요. 그땐 그게 서럽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12살 되던 해 겨울에 탄광 사고가 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던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버지 산재 보상금이 나오긴 했는데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데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남은 게 빚뿐이라뇨.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어머닌 결국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하셨어요. 읍내 부잣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오빠들은 학교 그만두고 공사판으로 돈 벌러 나가고 저는 학교 가는 대신 막내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집 보는 게 제 일이었죠. 친구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보면 부러웠어요. 제게 급한 건 공부보다 솥에 밥이 타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몇 년 후 서울로 올라왔어요. 동네 언니가 봉제 공장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너도 올라와, 일자리 구해줄게.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돈 벌어서 보낼게요 하니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장에서 미싱 돌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손이 느리다고 반장한테 맨날 욕먹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석 달 지나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장 월급 받으면 반은 시골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막내 동생은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요. 그 애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저처럼 공장에서 손가락 찍히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돈으론 쪽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버텼죠. 그러다 22에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사장이 돈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 석 달치를 못 받고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갈 데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서 거리에서 밤새운 적도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천장만 보다가 해 뜨면 또 일자리 찾으러 나가고요. 그러다가 식당 주방 일을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설거지 산더미 같은 거 치우고 또 저녁 장사 준비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쓰러지듯 자고요. 쉬는 날도 없이 몇 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동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소개해줬어요.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일할 때 단골 손님이었던 아주머니가 절 붙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 총각 하나 만나볼래? 순하고 착한 애야.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까 남자 만나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데요. 근데 아주머니가 하도 졸라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죠. 남편은 마트에서 배송 트럭을 모는 기사였어요. 첫 만남 장소가 허름한 분식집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덩치가 좋고 얼굴이 까맣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편으론 사람이 참 순박하고 맑아 보이더라고요. 전 배운 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거든요. 자기소개라는데 잘난 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전 그게 편했어요. 저도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에 남편이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포장도 안 된 투박한 종이 박스에 사과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번 사과가 그렇게 맛있대요. 드셔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남편의 프로포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한 거죠. 지금도 사과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사과 박스 들고 쭈뼛거리던 남편 얼굴 말이에요. 결국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죠. 가진 거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으니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창문이 반만 땅 위로 나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집이었어요. 장마 때면 물이 찼어요.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침대 밑에 물이 찰랑거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남편 깨웠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대야 들고 물 푸기 시작했어요. 저도 대야 들고 같이 퍼냈죠. 새벽 3시에 둘이서 대야 들고 물 퍼대면서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었나 싶은데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남편은 배송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곤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사 사업 해볼까 해. 트럭 한 대 사서 이삿짐 나르는 거. 아는 형이 하는 거 봤는데 잘하면 돈 될 것 같아. 좀 걱정됐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말리기도 뭐하고 해서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이 중고 트럭 한 대 사고 저는 전화 받고 일정 잡고 같이 집 나르고요. 둘이 팀이 된 거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일감이 없어서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던 적도 있고 겨우 일감 잡아도 손님이 삐딱하게 굴면 속으로 삭히면서 웃어야 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니까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몇 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반지하 벗어나서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이사하고 첫날 창문으로 햇빛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반지하에서 사람 발목만 보면서 살다가 이제 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살게 되니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그쯤에 아들이 생겼어요. 사실 그 전까지 아이가 안 생겨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눈치 주시고 다른 집 애들 보면 가슴이 쓰렸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도 가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도 드렸어요.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임신이 된 거예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하고 나서도 일을 못 놓는 게 문제였어요. 남편 혼자 이사일 뛰기엔 손이 부족했거든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전화 받고 일정 잡고 가벼운 짐 나르는 건 계속했어요. 만삭대 짐 포장하다가 손님이 기겁을 했지만 그래도 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러다가 8개월 만에 아들이 나왔어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요. 그날 새벽에 배가 이상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냥 배탈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너무 무서웠죠.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손바닥만한 아이는 울음소리도 가늘어서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 같았어요. 너무 작고 또 작아서 이렇게 작은 애가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이사 사업이 자리 잡혀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돈이 없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2주 뒤에 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을 때 전 또 펑펑 울었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애지중지 키웠어요. 바람 맞을까봐 바깥 출입도 안 시켰어요. 아이가 기침만 해도 병원 데려가고 코만 훌쩍여도 약 먹이고요. 다른 애들이 바깥에서 뛰어놀 때 우리 아들은 집에서 블록 쌓고 그림책 보고 그랬어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4살 때 폐렴에 걸린 거예요.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더니 숨을 못 쉬더라고요.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는 애가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잘 키운다고 한 게 오히려 아이를 아프게 한 거잖아요. 잠도 못 자고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 할게요. 다행히 아들이 회복되었고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애지중지한다고 집에 가둬놓은 게 오히려 아이한테 독이 된 거라는 걸요. 그 후로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들을 밖에서 뛰어놀게 풀어준 거예요. 흙 묻고 와도 뭐라 안 했고 무릎 가지고 와도 약만 발라주고 내보냈어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창문으로 계속 내다봤어요. 혹시 넘어지지 않나? 혹시 다른 애들한테 맞진 않나? 근데 아들이 다른 애들이랑 웃으면서 뛰노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튼튼해지기 시작했어요. 감기도 덜 걸리고 밥도 잘 먹고 키도 쑥쑥 크고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늘 걱정했는데 건강하게 뛰노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 작던 애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중환자실에서 축 늘어져 있던 모습이 자꾸 겹쳐 뛰어다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를 잘했어요. 운동회만 하면 1등이었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님, 아드님이 달리기를 잘하네요. 혹시 운동시켜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운동선수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시켜서 안정된 직장 다니게 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운동장에서 달릴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라고 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체육 선생님이 아들을 눈여겨봤어요. 어느 날 상담한다고 학교에 오라 하시더니 단거리 선수를 시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시키면 크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아들은 육상부에 들어갔어요. 매일 새벽에 운동장 뛰고 학교 끝나면 또 훈련하고요. 악착같이 버티더니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에 나가서 동메달까지 땄죠. 이후에는 체육대학에 진학했고요. 근데 대학에서 훈련하다가 무릎 인대가 나간 거예요. 수술해도 예전처럼은 안 된다 해서 아이의 선수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아들은 한동안 방황했어요.
운동밖에 모르는 애였거든요.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밥도 안 먹고요. 그걸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괜히 더 상처받을까 봐요. 그냥 밥 차려놓고 밥 먹어 하고 방문 앞에 과일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재활치료 받으면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가르치는 일 해보고 싶어. 애들한테 운동 가르치는 거. 드디어 이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이후에 아들은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취직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체육 가르치는 일이었죠.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아들이 그 일을 참 좋아했어요.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학부모들도 아들을 좋아하고요. 선수로는 실패했지만 결국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잖아요. 전 그걸로 충분했어요. 내 아들이 언제나 웃는 거, 엄마로서 바라는 건 그게 다 아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어요. 정말 갑자기요. 연애한다는 말도 없다가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깜짝 놀랐죠. 엄마, 이쪽은 지은이야.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듣자하니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여성스럽고 조신해 보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입니다. 인사도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눈빛이 너무 또렷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 뭐라 딱 꼬집기는 어려운데 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왠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 아니나 다를까 같이 저녁 먹는데 음식 주문할 때 하나하나 따지더라고요. 저기요, 이건 MSG 들어갔나요? 설탕은 많이 들어갔어요? 소금은요? 하나씩 따져 묻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깐깐한 애가 덤벙대는 우리 아들이랑 맞을까?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해서 좀 놀랐죠. 건우야, 너네 좀 빠른 거 아니야? 더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지은이가 빨리 하고 싶대. 완벽한 가정 이루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지은이 아내로서 마음에 들어.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아.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완벽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사실 부모가 일찍 이혼해서 불안정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재혼하셔서 본인은 외할머니 손에서 컸대요. 그래서 본인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저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되어주면 되겠다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지은이도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해서 고생했대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건 입에 안 대고 화학성분 들어간 것도 피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건우 씨 어릴 적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랑 통했나 보다 싶었어요. 둘 다 어린 시절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게 둘 사이에 끈이 될 수 있겠다 싶었죠. 사실 깐깐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워낙 덜렁대니까 그 애가 꼼꼼하면 잘 맞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는데 지은이가 아들한테 조건을 몇 가지 내걸었답니다.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얼굴이 복잡하더라고요. 엄마, 지은이가 이걸 다 지켜야 결혼하겠대. 어떡하지? 종이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것들은 육아는 반반, 그렇지만 아이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 집안일도 반반, 경제적 독립, 각자 취미 존중,
주말엔 각자 시간 등등 10가지가 넘었어요. 저는 처음엔 당황했어요. 아들도 괴로워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지은이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자신이 없어. 저도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요즘 MZ세대는 그런가 보다 싶은 거예요.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젊은 애들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 조건을 중요시 여긴다고. 지은이도 그냥 그런 세대인 거죠. 그리고 따져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육아 반반, 맞는 말이죠. 애는 둘이 낳는 건데 왜 엄마만 키워요? 집안일 반반, 그것도 맞죠. 둘 다 일하면 둘 다 집안일 해야 하고요. 나머지도 잘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잖니. 우선 맞춰봐.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얘기해. 근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 아들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결국 맞춰보기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죠. 근데 정말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둘이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들은 월급이 많지 않은데 모은 거마저 투자했었고, 지은이도 외할머니 병원비 등 이것저것 쓰다 보니 모아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필 또 지은이가 내건 조건 중에 신혼집은 깨끗한 아파트를 넣어놨거든요. 반지 하나 다세대는 싫다고요.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신혼 시작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물론 이해해요. 시대가 다르니까요. 사실 저에겐 남편 몰래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제가 소일거리하고 따로 들어온 일 하면서 모아뒀던 비상금이었어요.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모으는데 10년 넘게 걸린 귀한 돈이었죠. 나중에 남편이 아프거나 아들한테 중요한 순간이 오면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 결국 그걸 깨서 아들한테 줬어요. 이거 전세금 보태라. 시작이 편해야 싸움도 덜해.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나 많이? 엄마가 평생 일했는데 돈이 없겠어? 됐고 잘 살기만 해라. 지은이한테 네가 모았다고 해. 그래야 기죽지 않고 살지. 얼마나 고마웠으면 애 눈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아이들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이후에 아들을 봤는데 살이 쪽 빠져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살이 쪄야 정상일 텐데 얼굴이 헬쑥하고 파리해 보이더라고요. 건우야, 왜 이렇게 헬쑥해?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엄마.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끝내 안 하는 거예요. 전 그냥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겠거니 했어요. 원래 같이 살면 티격태격 하는 거니까요. 근데 한 번은 아들이 저녁에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치킨 먹고 싶어. 뭐? 치킨? 양념치킨. 정말 치킨 먹고 싶은데 집에서 배달 음식을 못 먹게 해. 몸에 안 좋대. 기름진 것도 안 되고 인스턴트도 안 되고. 며느리가 집에서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를 아예 안 먹는데요. 무조건 직접 요리한 것만 먹고 외식도 비건이나 건강식 파는 데만 가고요. 아들이 가끔 치킨이나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거 왜 먹어? 몸에 안 좋아 하면서 허락을 안 해준대요. 야, 치킨 한 번 먹는 게 뭐가 어때서?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지은이가 싫어하니까. 집에 그런 냄새 나는 것도 싫대. 돈도 지은이가 관리하고 있고. 미안해 엄마. 그냥 답답해서 말해봤어.
걱정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끊을게.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직접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나서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곱씹어 보면서요. 그 무렵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무거운 장롱을 남편이랑 둘이서 들고 계단 내려가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죠. 눈앞이 하얘지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여보, 여보! 하면서 부축해줬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 실려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됐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신신당부했어요. 이제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또 터지면 그땐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 말 듣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평생 일하면서 살았는데 일을 못하면 뭘 하라는 거죠? 남편한테도 미안했어요. 이사일 둘이 해도 빠듯한데 이제 남편 혼자 뛰어야 하니까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야 미안하긴. 당신은 쉬어. 일은 내가 하면 되니까. 남편은 그 후로 혼자서 간간히 일감받아 했어요. 예전만큼 많이는 못했어요. 혼자선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집에만 있게 됐고요.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쉬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고 저녁에도 할 일이 없고 TV 틀어놔도 뭘 보는지 모르겠고 밖에 나가봐야 갈 곳도 없고요.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하루가 이렇게 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일할 때는 아이고 시간 좀 천천히 가라 했는데 쉬니까 오히려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침 먹고 시계 보면 겨우 9시고 점심 먹고 시계 보면 겨우 1시고요. 가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을 도와줄 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냥 밥만 축내는 것 같았어요.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뭐해? 물으면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니까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취미라도 만들어봐. 그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뭐 배워도 좋고 요가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러잖아. 알겠어. 알아볼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취미가 뭔지 노는 게 뭔지 몰라요. 평생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놀라니까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랑 다르게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고요. 밝은 목소리로요. 엄마, 나 아빠 된다? 지은이 임신했어.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구나.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우울하게 지냈던 게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소식을 들은 남편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허리 다치고 우울하게 지내던 제가 그날부터 뭔가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주 태어나면 뭐 사줄까? 옷은 뭘로 살까? 장난감은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아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같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제안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제안? 우리 애 낳으면 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정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대요.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요. 거기에 또 이것저것 비용을 합하면 꽤 되더라고요. 아들이 조금 더 챙겨주는 비용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 요즘엔 이런 것도 있어. 나라에서 지원해줘. 아들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나는 일 쉴 수가 없어. 애들 가르치는 거 내가 빠지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지은이도 학원 일 계속하고 싶어해. 근데 지은이가 육아도 제대로 하고 싶대. 아예 모르는 남한테 맡기는 건 불안하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야. 엄마면 지은이도 믿을 수 있고 엄마도 일 없어서 적적하다고 했잖아. 용돈도 되고 손주도 보고 우리도 도움되고 일석삼조야. 아들 집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운동 삼아 걸어 다녀도 되고 가끔은 버스 타고 가도 되고요. 뭐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물론 힘들면 안 해도 돼. 엄마 허리도 안 좋으니까. 저는 사실 기뻤어요.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쉬면서 우울하게 지냈는데 이제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손주 얼굴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거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한 일 같았어요. 좋아할게. 정말? 엄마 허리는 괜찮아? 아기 앉는 건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아들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손주 돌보기로 했어. 그래? 힘들지 않겠어? 허리도 안 좋은데. 아기 앉는 거야 뭐. 가끔씩만 할 텐데. 이삿짐 나르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나 요즘 너무 적적했잖아. 이제 할 일 생겼으니 오히려 좋아. 남편도 찬성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웃어 보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손주 옷이랑 장난감 뭐 사줄지 검색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벤느저고리는 이 브랜드가 좋대, 딸랑인 저게 좋대, 이런 거 보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밤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린 몸 건강히 출산했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인데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처음 손주 얼굴 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손바닥만 했는데 손주는 통통하니 건강하게 태어났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한 달 후부터 저도 함께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말한 대로 지원금이랑 다른 지원 제도, 아들이 주는 용돈까지 합치니까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모아서 아들한테 다시 줬어요. 엄마, 이게 뭐야? 대출 갚는데 보태라. 전세금 대출 아직 남았잖아. 엄마, 이러면 일하는 의미가 없잖아. 엄마 용돈으로 써. 됐어. 손주 보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게다가 너 결혼 전에 육아 반반하기로 했잖니. 조건 못 지켰으니 나라도 지켜줘야지. 난 그 돈이 통장에 찍힌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매달 보낼 테니 그냥 받아. 아들은 찜찜해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솔직히 돈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손주 얼굴 보는 게 좋아서 하는 건데 거기다 돈까지 받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이 얘기를 며느리한테는 안 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그 돈으로 대출금 열심히 갚아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제가 받는다고 알고 있었죠.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문제의 씨앗이었는지도 몰라요. 며느린 육아에 욕심이 엄청 컸어요. 출산 전에도 육아책을 수십 권 읽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책과 달랐나 봐요. 아이가 밤새 울면 며느리도 같이 울고 모유 수유가 안 되면 자책하고요. 어머니,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한 달만 푹 쉬고 복직할게요. 처음엔 그랬는데
어느 날 직장에 연락하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어머니, 저 빨리 복직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강사가 제 자리 넘보고 있대요. 이러다가 잘릴지도 몰라요. 결국 출산하고 2달 만에 복직하기로 했어요. 홀로 보는 게 힘들었지만 손주 얼굴 보면 피로가 풀렸어요. 손주가 절 보고 방긋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기 냄새 맡으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손주가 옹알이하면 저도 같이 옹알이하고 손주가 웃으면 저도 웃고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허리 다치고 집에서 썩고 있을 때 그 우울함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상 이상이었죠. 하루는 며느리가 분유 타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물 온도는 정확히 40도, 온도계로 재서 맞춰야 했어요. 분유 스푼도 깎아서 평평하게, 절대 수북하게 담으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 분유 탈 때 꼭 온도 재세요. 42도 넘으면 영양소 파괴돼요. 한 번은 제가 40도 맞추는 게 어려워서 한 39도쯤에 줬거든요. 아기도 잘 먹었고요. 근데 저녁에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며느리가 시켜서 제가 핸드폰에 공동 육아일지를 적는데 그거 보고 연락한 거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분유 온도 왜 그랬어요? 기록 보니까 39도던데요? 기저귀 가는 것도 그랬어요. 기저귀 앞쪽이랑 뒤쪽 구분해서 채워야 하고 테이프는 배꼽 아래로 오게,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꽉 끼어도 안 되고요. 며느리가 원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기 목욕도 전쟁이었어요. 물 온도는 정해진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욕 시간 5분 넘기면 안 되고 이 순서대로 씻기고 이 수건으로 닦고요. 목욕 끝나면 보습제 바르는 것도 순서가 있었어요. 얼굴 먼저, 그 다음 몸통, 그 다음 팔다리, 마지막에 손발. 저는 그냥 쭉쭉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다시 바르더라고요. 어머니, 보습제는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라야 흡수가 잘 돼요. 꼭 순서 지켜주세요. 트림시키는 것도 지적받았어요. 제가 아기 등을 통통 두드렸거든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렇게 세게 치시면 어떡해요? 하더라고요. 세게 친 건 절대 아니고 살살 통통 친 건데요. 등을 쓸어내려야지 두드리면 안 돼요. 트름 안 나와요. 청소 상태 확인한다고 장갑 끼고 구석구석 만져보는 것도 봤어요. 제가 청소해 놓은 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놓은 빨래를 다시 세탁기에 넣는 것도 봤어요. 그냥 대놓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어머니, 빨래는 이 세제로 해야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부터 전 뭘 해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 하려나? 저렇게 하면 또 지적하려나? 아기 앉는 것도 조심스럽고 기저귀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손주가 예쁜 건 변함없는데 며느리 눈치 보는 게 슬슬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참을만 했어요. 엄마가 자기 자식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유식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이유식은 무조건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든 것만 줘야 했어요. 시판 이유식은 절대 안 된대요. 기저귀도 특정 브랜드만, 물티슈도 특정 브랜드만 써야 했어요. 제가 다른 브랜드 썼다가 된통 혼날 정도였다니까요. 어머니, 이거 왜 쓰셨어요? 이거 화학성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아이, 마트에서 그게 없어서 그냥 다른 거 샀어. 미안, 다음부터 그거 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애 피부에 뭐가 나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어머님 아이 아니라고 대충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며느리 말투가 이렇게 점점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부탁하는 식으로 말했는데 나중엔 거의 명령조가 됐죠.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가 나중엔 어머니 이거 해놔요 로 바뀌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판 이유식을 데워줬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손주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만들어둔 이유식이 떨어졌더라고요. 꼭 그 이유식만으로 먹여야 한대서 저는 따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만들 수 없으니 급한 대로 냉장고에 있던 시판 이유식을 데워줬어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배고프네 밥 준 건데. 그날 저녁에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 아이한테 시판 이유식 주셨죠? 그 만든 게 떨어져서 급한 대로. 이게 얼마나 나트륨이 많은지 아세요?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고요? 애 건강 생각 안 하세요 정말? 그러면서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더라고요.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 영유아 나트륨 섭취 기준 이런 거요. 전 그걸 읽으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감정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아토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한테는 절대 그런 거 안 먹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말대로 하세요 좀. 저는 애써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려고요. 본인이 아팠던 기억 때문에 예민한 거겠지. 나쁜 뜻은 아니겠지. 그리고 손주가 좋으니까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아들이 어느 날 저녁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지은이가 좀 예민하게 구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말해볼게. 아니야, 괜찮아. 예민한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해.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우선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였어요. 학원이 예전만 못하다고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안 와서 수당이 줄었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육아에 일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정말 추웠어요. 영하 10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코끝이 얼얼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 두르고 장갑 끼고 운동 삼아 걸어서 아들 집에 갔어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도착했죠. 손주가 그때 막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저한테 달려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그날따라 손주가 유독 보채더라고요. 아침부터 뭘 줘도 안 먹고 울기만 하고요. 며느리가 만들어둔 유기농 이유식을 줬더니 한 숟가락만 먹고 뱉었어요. 현미 뻥튀기 줬더니 손으로 밀어내면서 울고요. 그렇게 2시간을 달랬어요. 안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림책 읽어주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울기만 하고요.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서랍장에 있던 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동물 과자를 샀거든요. 예전에 아들이 한번 그 과자를 준 적이 있는데 아이가 엄청 좋아했대요. 며느리는 질색팔색했지만요.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샀지만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숨겨뒀던 건데요. 제가 서랍장을 열어 그 과자를 살펴보는 사이 손주도 봤나 봐요. 과자를 달라고 칭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설탕 들어간 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손주가 너무 울어서 그리고 저도 너무 지쳐서 결국 과자를 하나 꺼냈어요. 딱 하나요. 작은 동물 모양 과자 하나.
손주가 그걸 받아들더니 울음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과자를 입에 넣곤 활짝 웃었어요. 해맑게 웃기에 저도 웃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과자 하나가 뭐가 대수라고. 그런데 점심도 안 됐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왔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눈이 부릅떠져 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전 그제야 알았어요. 집에 CCTV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곧바로 달려온 거예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완전히 얼음장 같았어요. 뭘 말하는 거야? 우리 애한테 아까 준 게 뭐냐고요? 그 애가 너무 울어서 달래려고 과자 하나 준 건데.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있던 과자 봉지를 꺼내 제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이걸 줬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며느리가 큰 소리를 내자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설탕 덩어리를 왜 애한테 먹여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설탕 들어간 건 절대 안 된다고? 그게 애가 하도 울기에 하나 준 건데 하나면 괜찮아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거의 고함을 지르는 수준이었죠. 돈 받고 일하면서 시키는 것만 하지 왜 애한테 이딴 걸 처먹이냐고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돈 받고 일하면서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심지어 저는 그 돈 다 아들한테 돌려주고 있었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요. 네 심기를 건드렸으면 미안하다. 근데 나도 나름의 고충이 있어. 그리고 나는 돈 안 받아. 그 돈 다 건우한테. 제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잘랐어요. 네?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 마음대로 하려고요? 아니야, 난 그 돈을 안 받고. 됐어요. 변명 듣기 싫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절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경멸하는 눈빛,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머니가 뭘 알아요? 아니 애초에 어머니가 뭘 안다고 애를 봐요? 뭐라고? 옛날 방식으로 키워서 우리 애 버릇 다 망쳐놨잖아요. 어머니 수준에 우리 애 맡기는 거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배운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맞아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요. 근데 그걸 이렇게 면전에서 들으니까 참았던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나가세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집어들어서 현관에 던졌어요. 쿵소리가 나면서 가방이 굴러갔어요. 나가요. 오늘은 어머니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나중에 나아지면 연락할 테니 기다리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과자 하나가 이렇게 큰 죄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절 쳐다봤어요. 빨리요. 저는 가방을 주워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요. 문이 쾅 닫히면서 복도에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한동안 그대로 복도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는데 추워서 떨리는 건지 억울해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처참하더라고요. 그렇게 밖에 나오니까 칼바람이었어요. 급히 나오느라 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서둘러 챙겨 입었어요. 영하 10도에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집까지 30분을 걸었어요. 버스 탈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걸었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배운 것도 없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 지키면서,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이삿짐 나르면서 허리 나가도록 일했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무시당하다니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가. 장갑도 없이 걸으니 손발이 오므라들었어요. 귀도 얼얼하고 코끝도 시리고요. 근데 그런 추위보다 가슴이 더 시렸어요. 며느리한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배운 것도 없으면서 어머니 수준에.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얼굴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 얼굴 보니까 또 눈물이 터졌어요.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왜 그래? 당신 아파?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주 펑펑 울었죠. 공장 부도 나서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는데 그날은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응? 말해야 내가 알지. 저는 울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간의 일, 그리고 오늘 과자 준 거, 며느리가 소리 지른 거, 쫓겨난 거, 배운 것도 없으면서 라고 한 거 전부요. 남편이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양 같은 사람이라 화내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전화기를 집었어요. 당장 불러. 내가 직접 한 소리 할 테니까. 아니야 여보, 내가 말할게. 나도 이건 확실히 해야겠어. 이대로 넘길 수 없으니 생각을 좀 정리할게. 저는 그 하루 동안 정리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퍼줬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전부 다 떠올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남편한테도 그간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서 며느리에게 갚아줄 계획을 짰어요. 주말이 된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이랑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어요. 아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갔으니까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식탁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나란히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으니까 면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저도 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너희한테 보탰던 전세금 5천만 원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갚아라. 엄마, 그걸 바로 갚으라고요? 며느리가 아예 처음 듣는 사실인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세금을 시부모님이 보태주셨어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요.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아들은 제 말 따라 따로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지원금 있잖아. 내가 매달 받아서 건우한테 돌려줬거든. 그것도 다 돌려받을 거야. 여태까지 준 거 전부 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이 정도 된다. 이건 다음 주 내로 바로 줘. 내가 일했던 정당한 값이니까. 며느리가 경악했어요.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그간 돈을 안 받았다고요? 난 한 푼도 안 썼어. 다 건우한테 줬어. 대출 갚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손주 나 이제 안 볼 테니 알아서 해.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저 없이 애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겠죠. 본인은 일해야 하고 아들도 일해야 하고 남한테 맡기긴 싫고요. 네? 그렇게 갑자기 통보하면 어떡해요?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할 일 끝났어. 돌아가.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전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화가 났거든요. 그동안 네 마누라가 네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왜 몰랐어? 남편도 며느리를 혼내고 아들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CCTV로 감시당한 것, 매일 매 순간 꼬치꼬치 지적받은 것, 언어폭력 무시당한 것 전부요.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따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지은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줄. 사실 너도 알았으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정말 몰랐어. 지은이가 좀 예민한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됐어. 근데 난 이제 네 애 안 봐. 돈도 돌려받을 거고 그건 변함없어. 그 후로 며느리가 수습하려고 난리였어요. 베이비시터 구하려고 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게 돈도 갚아야 하고 지원금 돌려줘야 하고 원래 있던 대출 갚아야 하고 거기다 생활비도 있잖아요. 두 사람 월급으로는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아이돌 보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동안 저한테 다 맡겼으니까요. 이유식 만드는 법은 알았지만 막상 아이랑 하루 종일 씨름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밤에 안 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으로 배운 거랑 실제는 다르거든요. 당장 일은 며칠 쉬더라도 해결될 수 없던 문제들 뿐이었겠죠.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카톡으로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읽고 답장 안 했어요. 더는 하고 싶은 말이 없었죠. 어머니 제발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잘못했어요. 저 일 여기서 못 그만둬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정말 끝이라고요. 이렇게 시간도 안 주시고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답이 없으니 다음날 며느리가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초인종 누르더니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나가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어요. 열어주지 마.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어요. 돌아가.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돌아가라고 했어. 넌 이제 가족이 아니라 남이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물론 저도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애가 보고 싶어서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이었죠. 근데 저런 엄마 밑에서 손주가 어떻게 크겠어요?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배우면 어떡해. 전 그게 더 걱정돼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자리에 앉더니 한참 말을 못하더라고요. 엄마, 나 지은이한테 속았어. 뭐? 아들이 일하느라 그간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은이가 비밀 통장을 갖고 있었어. 거기로 매달 생활비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쭉 그랬대. 꽤 모았나 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맨날 돈 없다고 생활비 부족하다고 그러더니 아들은 제가 준 돈도 즉각 대출금 갚는 데 썼는데 그런데도 늘 모자라니까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야근하고 투잡 뛰고 그 사이 며느린 돈을 빼돌리고 있던 거예요. 지은이한테 물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내 노후 자금이야. 뭐가 문제야 이러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 더는 못 살겠어. 이건 신뢰의 문제야. 돈 문제가 아니라. 날 이렇게 속인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그래도 저는 말렸어요. 손주 생각이에요. 부모가 이혼하면 제일 힘든 건 아이니까요. 좀 더 생각해봐. 손주가 있잖아. 생각 많이 했어, 엄마. 근데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 난 더 이상 지은이를 믿을 수가 없어. 그건 맞는 말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이혼 소송을 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버텼어요. 양육권 주장도 하고요. 근데 비밀 통장건으로 가정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게 증거로 나오니까 며느리 쪽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대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대부분 저였고요. 결국 양육권은 아들한테 갔어요. 며느린 양육비를 내기로 했고요. 그래도 솔직히 며느리가 양육권을 포기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집착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도 한계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자기가 만든 상황에 자기가 무너진 거죠. 아들이 손주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엄마 찾으면서 울더라고요. 그 울음소리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아주면서 저도 같이 울었죠. 할미 여기 있어. 할미가 여기 있어. 이 작은 게 무슨 죄일까. 어른들이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제일 힘든 건 애잖아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손주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할미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죠. 아들은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아이 보고 낮에는 제가 손주를 봐요. 가끔씩은 과자도 줘요. 물론 적당히요. 근데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손주가 할미 과자 하면 그래 하나만 먹자 하고 줘요. 손주가 과자 먹으면서 활짝 웃으면 저도 따라 웃어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았으면 평생 못 볼 꼴로 살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요. 참다가 터지면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참을 건 참고 참으면 안 되는 건 터뜨려야 해요. 전 그걸 지금에서야 배웠어요. 요즘 저는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손주 얼굴 보고 저녁에 아들이랑 밥 먹고 남편이랑 TV 보다가 자요. 평범하죠? 근데 이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제 알아요.